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끝판왕은 현재로서 테슬라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으로 차량을 너무 못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너무 인색해.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썩 좋은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들이 좋고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만 이 차량이 나온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 테슬라가 있지만 언제까지나 테슬라는 맨날 언젠가는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를 기대하며 타는 차량 같아요. 차라리 지금 좋은 차량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엄청난 펀치력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온몸이 시트에 붕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00km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엑셀러레이팅을 땡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워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얘가 타이어가 너무 얇은 게 들어갔어요. 차량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작고 가벼운데 큰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빡세다는 한국 환경부 인증에서 501km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가 장거리 챌린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 번 장거리 챌린지를 했을 때 100% 충전해서 한 번에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내 V2L이 떡하니 달려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뭔 짓을 하든,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울트라 차바킹을 펼쳐놓고 낮잠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앞쪽에서 찬바람 나오게 해놓는 거, 추운 날에는 따뜻한 히터 나올 수 있게 해놓고, 그게 바로 전기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ADAS를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선 변경까지 이런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EV3를 구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차량들을 타고 계신 오너분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상품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전기 차량이 고급감과 승차감, 아이템빨, 템빨이라고 하죠. 에어 서스펜션의 템빨, 혹은 후륜 조향의 템빨, 뭐 이런 것들, 값비싼 모듈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기 차량으로서의 상품성은 그 세계의 어떤 차량들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차감도 좋아, 편의성적인 부분 좋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여러 편의 장비들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버스 전용차로 내가 가능한 시간인지 아닌지, 이 고속도로에 지금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내가 HD2를 켜 돌아다니고 앞쪽에 저렇게 과속 카메라가 딱 있으면은 내 과속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속도도 알아서 줄여주고,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해. 그리고 한국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물론 요새도 히맵 오토가 여러 해외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코업을 통해서 인베디드로 인포테인먼트를 안쪽에다가 히맵을 집어넣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BMW, 볼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도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맵도 어떤 브랜드의 내비게이션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없어도 사실 그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편의장비도 편의장비인데 얘가 깜빡이를 켜면 축구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 축구방 추돌을 방지하는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ADAS도 너무 좋고. 와, 솔직히 ADAS는 제가 리뷰를 한번 제대로 했기 때문에 ADAS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DAS는 겁나 좋다. 테슬라와 더불어 BMW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ADAS를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ADAS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는요, 동력 성능을 얘기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잠깐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고토크는 아니지만 풀 엑셀러레이팅을 했잖아요. 스포트에 놔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지금도 봐요. 7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왼쪽이 비었어요. 그럼 밟으면 와, 씨, 파워는 되게 좋아요. 파워는 그냥 일상 영역 안에서의 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워도 괜찮고 차량의 토크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터가 갖고 있는 인버터나 감속기, 이런 차량들의 이런 모듈들의 완성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트랙션을 잃거나, 예전 코나 일렉트릭이나 예전 니로 EV 옛날 거 있잖아요, 혹은 소울 EV 뭐 요런 아이들처럼 막 휠 스핀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모터가 그만큼 트랙션을 잘 잡는 거죠. 트랙션 컨트롤을 되게 잘한다는 거죠. 지금도 100km로 달리고 있는데도 풀악셀을 딱 때리면은 어느 정도 달려나가는 맛이 꽤나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펀치력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온몸이 시트에 붕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00km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엑셀러레이팅을 땡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워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방안이 아닌데, 문제는 얘가 타이어가 너무 얇은 게 들어갔어요. 2호가 들어가요. 215, 21.5cm의 폭을 갖고 있는 차량 그 타이어인데, 제가 아까 약간의 스포츠 주행을 해봤거든요. 조금 빨리 달려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동성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이제 고성능 차량에 초광폭 타이어, 막 저는 305mm짜리 이런 타이어를 끼우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 3호 정도 끼워줘도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옛날이지만, 제가 BMW의 X5 30D를 타고 다니거나 X6 M50D를 타고 다닐 때도 뒤쪽에 타이어가 315mm였어요. 근데 걔네가 마력이 그래봐야 X5 30D 같은 경우는 250마력? 그런 아이들인데도 막 뒤에 315를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토크가 이제 즉각적으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2호 타이어를 끼우고 있으니까 트랙션 자체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은 되게 좋아요. 이 서스펜션의 안정성, 댐퍼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차량의 폭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내가 좀 급하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트랙션을 잃는다기보다 되게 얇은 타이어로 인해서 약간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한계라서 되게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이유는 이쪽에서 계속 너무 늦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요. 이 차량이 이렇게 고속 안정성으로 그냥 쭉 달려나가는 거에는 괜찮아. 진짜 솔직히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급가속으로 하거나 이렇게 회두를 하거나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얘가 약간 양옆으로 낭창낭창거리면서 접지를 잃을 것 같이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주행성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승차감도 너무 좋고 파워도 여유롭고, 이런 조그만한 몸체에 이런 트랙션과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81.4kWh의 배터리를 정말 여유롭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와 진짜 타이어를 좀만 2, 3호만 껴줬으면, 2, 3호 스퀘어로 껴줬으면 오히려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확실히 이 차량 그 GT9이라서 19인치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타이어 되게 예쁘더라고요. 17인치 끼워져 있는 친구들 보다가 19인치일 거예요. 좀 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보기도 예쁘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만듦새가 좋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셰시, 껍데기, 바디 디자인 완성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정말 차량을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다니. 거기다가 HUD, EV6, EV9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완벽하게 선명하고, 예전에 EV6나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그 어설픈 AR, HUD, HU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되게 흐리멍텅하고 뭔가 되게 초점도 안 맞고 걔가 약간 우글우글거리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멀미 났거든요. 얘는 되게 선명하게 정면에서 딱 보여주고, 톨게이트 표시, 현재 속도 제한 표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표시, 차선의 곡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기 차량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아무래도 81.4kWh의 큰 대용량 배터리를 이 조그만한 차량에다가 구겨 넣은 것만 해도 너무나 잘했는데, 이걸 얼마나 또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스포트로 조지고 던겼더니 6.4km까지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서울에서 춘천으로 갈 때 그냥 항속주행 100km로 하고 돌아다니니까 7.3km까지 전비가 나오고, 내가 어제 레인지로버를 타고 돌아다닐 때 전비가 아니라 연비가 리터당 5.8km가 나왔는데, 얘는 전비가 1kWh당 지금 현재 그렇게 쏘고 다녔는데도 6.4km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작고 가벼운데 큰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빡세다는 한국 환경부 인증에서도 501km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얘가 장거리 챌린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 번 이 친구를 장거리 챌린지를 했을 때 100% 충전해서 한 번에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까 100%도 아니었는데 막 540km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컴포트 모드였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지금 69%
10%인데도 맥스로, 그러니까 내가 전비운전을 해서 맥스로 갈 수 있는 거는 507km가 찍히고요. 현재 이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면 376km를 더 갈 수 있대요. 그리고 미니멈 아까처럼 미친듯이 쏘고 다니거나 제로백 계속하고 스포츠 주행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 이제 212km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클러스터에서 좀 바뀐 부분이죠.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미니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그냥 평소에 타고 돌아다니면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들이 3단계로 나뉘어지면서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도 되게 좋고요. EV 모드를 눌러서 이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차량을 통해서 통계 같은 것들을 되게 잘 볼 수 있거든요. 구동계통을 이용해서 얼마나 썼는지, 전자장치를 통해서 얼마나 썼는지, 공조를 통해서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쓰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EV3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EV6나 아이오닉5를 둘 다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V2L을 정말 잘 사용하는 인간이거든요. V2L 때문에 한국 전기차가 되게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얘가 V2L을 쓸 때 있잖아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V2L이 다 가는 그런 차량들은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V2L을 켜려면 시동을 완전히 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V2L을 썼어야 되고, 특히나 외부에서도 V2L을 썼어야 되고, 만약에 V2L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혹은 유틸리티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바로 주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꼭 전원을 다시 껐다가 리셋을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서 V2L을, 실내 V2L은 상관없는데 실외 V2L 같은 경우에 꼭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유틸리티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EV3부터 적용된 신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V2L을 쓰다가 그냥 나 바로 출발하고 싶어 하면 시동 끄고 다시 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원 넣고 엑셀러레이터 밟아가지고 출발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EV3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과 함께 에이다스를 끄고 내가 아이페달을 놔두면요, 이 아이페달 3.0이라고 들어가 있는, 얘는 예전이랑 비슷하긴 해. 0.23G의 종지값으로 차를 세워주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이게 세워지는 로직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존보다는 멀미가 유발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은 앞에 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타력 주행을 해요. 근데 타력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앞차가 나를 가로막네? 그러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거 BMW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전기 차량들도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이걸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고 하기는 해요. 적응형 회생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이걸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주는 거를 완전히 끝까지 멈춰주고, 이 정도까지의 어댑티브 회생제동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EV3에서 그 모듈이 들어갔고 아이페달 3.0이라고 하는 모듈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OT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완전히 섰다가 재출발까지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잠깐만요. 한번 갔다가 완전히 세워줘요. 얘는 완전히 세워줬다가 다시 엑셀러레이팅을 다시 밟진 않네. 왜냐하면 속도를 정해놓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봐봐요, 완전히 멈춰주잖아요. 지금 완전히 멈춰주잖아. 그리고 이제 완전히 0km까지 멈춰줬는데 앞으로 가면 다시 출발하나,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앞에 스톱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다시 재출발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만 나오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를 켜면 이제부터는 에이다스가 워낙 또 똑똑하니까, 그래서 EV3만의 여러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ST1부터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서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OT를 통한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차량을 관제하고 차량을 컨트롤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A를 통해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CCNC 플랫폼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그래도 참 이 차량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끝판왕은 현재로서 테슬라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으로 차량을 너무 못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테슬라가 그렇게 썩 좋은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들이 좋고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만 이 차량이 나온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테슬라는, 지금 제 앞에 테슬라가 있지만 언제까지나 테슬라는 맨날 내가 언젠가는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를 기대하며 타는 차량 같은, 차라리 지금 좋은 차량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EV3나 EV9 같은 차량, 혹은 돈이 좀 더 많으시다면 i7이나 iX나 EQE 50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한번 타보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급속 충전 800V 시스템은 아니죠. 얘는 400V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이니켈에 그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려가지고 밀도도 되게 높였다 그러더라고요. 20%인가?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NCM 농도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주질 않더라고요. LG 엔솔에서 만들었던 배터리로 집어넣었는데 18%에서 80%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30분이면 테슬라보다 훨씬 빠른 거거든요. 옛날에 테슬라 슈퍼차저 빠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어우 얘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진 못하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충전 속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차피 집밥을 먹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차량 자체를 워낙 잘 만들었는데 편의 기능이 좋고, 이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좀 크기는 좀 작으니까 이제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막 2명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죠. 하지만 내가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뭐 와이프랑 단둘이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다가 배고파? 아빠 라면 끓여줄까? 이래가지고 라면 이렇게 먹으면서 다닐 수 있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차량들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여러 상품성을 갖고 있는 매우 많은 종류의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골라서 탈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EV3 H라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진짜 추천도 드릴 수 있고, 난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량 간만에 타봅니다. EV9 때 제가 진짜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EV9 되게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EV3도 그 정도의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량 같아요. 잘 만든 차량이고,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고, 온 가족 4명을 태우고 돌아다니기에는 약간 작은 감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야겠구나 이거 살려면. 왜냐면 4천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많은 기능들을 품고 있고, 재미있는 기능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EV3 장거리 챌린지를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얘가 진짜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여러 컨텐츠로 영상 만들어 돌아올 테니 그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님이었습니다.